오늘의 첫 번째 소식. 이화영, 해경군 김씨 김혜경입니다. 네. 어제 또 수원지방법원에서 법인카드로 2021년에 당내 대선 경선 과정에서 김희경 씨는 지분 분당인데 네. 여의도에 나타났어. 네. 여의도에 나타나가지고 밥을 샀어. 네. 근데 밥을 샀는데 알고 봤더니만 사모님들이 하고 밥을 먹었는데 그분들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모님이었던 거예요. 네. 그랬으면 본인들이 본인 카드로 쓰거나 현금으로 계산하면 될 것인데 알고 봤더니만 그 밥을 경기도지사 법인카드로 썼단 말이에요. 네네. 그걸로 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재판. 거기에 조명현 씨, 우리가 그 세상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법인카드라는 책을 쓰셨던 네. 그분이 증인으로 나갔는데 법정에서 재판장님한테 재판장님, 제가 너무 마음에 부담이 돼가지고 사실 사모님 팀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사모님 팀에서 그 사모님 모시던 하늘 같은 사모님이 앞에서 증언하려고 하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혹시 우리 김희경 씨 좀 나간 상태에서 자유롭게 증언할 수 없나요? 네. 라고 했더니만 재판장님이 그래도 좀 두 분이 어떻게 얘기하는지 이렇게 보고 표정이라도 좀 봐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표정 변론의 예. 전 취지라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봐서 누가 거짓말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를 취지에서 나가라고는 못하겠고 네. 가림막은 치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서 지금 조명현 씨가 얘기했는 내용 중에 특별한 어떤 기억나는 어떤 증언들이 좀 나왔는지요? 아니 일단 뭐 이 사건은 굉장히 좀 잡범이죠. 잡범. 그렇죠. 아니 이 정말 공직자의 부인이 공직자가 가진 카드를 가지고 자기 사적으로 이용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에 관한 한 우리 일반 국민의 어떤 이해의 폭이 너무 관대해졌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인들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걸 거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정도의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정치를 개처럼 한다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어떻게 한동훈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냐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좌파 매체를 비롯해서 씹어대는데 이재명이 이 정도 얘기하면은 이런 저 사람은 그냥 원래 원래 저정도를 저런다. 하기 때문에 뉴스 도덕적 스탠다드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뉴스라는 게 공정해야지. 근데 그런 거죠. 뉴스는 뭐냐면은 특이한 일이 뉴스거든요. 그렇죠. 사람이 개를 물어야 그러니까, 뉴스가 되는. 이재명이 그 험한 말을 하면 뭐 막말을 하면은 그건 뉴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갖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의 좀 거친 발언을 하면 그것은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 일종의 언론 프레임에 우리가 잘못 걸렸었던 거라 보는데 저는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조명현 씨가 정말 지금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거예요. 김혜경이라는 이름 아니 말만 그 들어도. 얼굴만 봐도 기사만 보더라도 흠칫흠칫 놀라는 그렇죠. 정도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재판장이 이 두 사람의 어떤 표정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보기 위해서 같이 했다고 하더라도 조명현 씨 측을 배려해서 불리한 상태에서 이게 신문이 이루어졌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러면 조금 더 조명현 씨가 의미 있는 진술을 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뭐 사실 조명현 씨는 그동안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충분히 사법과 알아들을 정도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카드를 계산했고 그 카드 계산했지. 그게 개인적인 모임이었고 예. 그 경기도 법카를 부인이 써도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다면 이건 당연히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사법부에서 알아서 잘 판단을 해줄 건데 그거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계속 갖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조명희 씨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이제 검찰이 주신문을 했습니다. 네. 검찰이 이제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취직이 됐고 어떤 식으로 법인 카드로 하면서 사모님 팀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소고기 또 초밥 뭐 하여튼 별별 것 샐러드 아침에 수라상도 챙겨드리고 속옷 반스까지 빨래해가지고 보내주고 네. 또 심지어 또 그렇게 반일 죽창가를 부르면서 청담동까지 가서 일제 고급
이걸 여기에 샴푸까지 이제. 뭐라고 어제 얘기했냐면요. 결제 방법을 세세하게 지시받았다. 그렇죠. 배 씨한테. 네. 어떻게 해야 되냐? 너 이렇게 해야 돼. 이 매뉴얼대로 해. 그렇죠. 이 세세하게 지시를 받았다는 거는 그동안도 야, 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했었으니까 그렇지. 넌 요 매뉴얼대로 해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조명현 씨가 증인으로 나왔고, 조명현 씨가 김희경 씨가 그러니까 이재명이 경기지사 취임하자마자 쭉 사모님 팀에 들어간 게 아니고 예. 조명현의 전임자가 있었어. 전임자가 오래 그렇죠. 하다가 그거를 네, 그대로 받아가지고 네, 그 네. 전에 하던 매뉴얼대로 한 거죠. 네. 그리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언론엔 짧게 나왔지만 조명현 씨의 전임자 야 검찰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했는데 계속 생까고 있다가 법원이 체포영장에서 잡아가지고 네. 조사를 다 했어요. 아, 예.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조명현 씨에 대한 증언도 다음번에 이제 피고인 반대신문, 그러니까 김희경 씨 측 변호사들이 질문이 있는 게 있겠지만 네네. 이미 조명현 씨의 전임자를 불러서 조사를 다 한 내용이 있고 네. 그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는 조만간 그 법원에서 그 사람도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 그때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10몇만 원 법인카드를 쓴 것뿐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경우에 따라서는 뭐 지금 언론에 보면은 과일값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하고 네. 결국 우리 그러잖아요. 소탐 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을 놓쳤다라고 하는데 예, 소고기를 도대체 얼마나 사 먹었는지 이런 부분이 다 까발려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증인 조명현을 지켜라 제목 잘 다신 것 같아요. 네, 조명현 예. 씨가 사실 저 폭로 이후에 굉장히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뭐 어디 제대로 된 직장을 얻기도 어려워갖고 택배 분류하는 맞아요. 데서 예. 일하고 지난번에 어디 또 장해찬 씨 그 후보 캠프에, 지지연설에 예, 가서 지지연설에, 예. 그때 당시에 뭐 저 이재명 예, 사과하라 이렇게, 했더니 예. 겹치는 모습도 봤는데 사실 이 내부 고발자라든가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아마 조명현 씨도 저 일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침묵했더라면 어쩌면 지금 민주당에서 공천받았을지도 몰라요. 그 맞아요. 예. 네? 예. 민주당에서 걔네는 어디 공천 도와주면 받아갖고 확실하게 챙겨줘. 예. 어디 경기도 어디에서 국회의원 됐을지도 예, 모르는데 맞아요. 예. 그 양심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진실을 그렇죠, 폭로했는데 이런 분들이 좀 어렵게 살고 하는 거는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좀 지켜보고 지켜줄 필요가 있다, 보호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보면 한님은 조명현 씨 진짜 바른 사람이던데라고 하셨고 영님 같은 경우에는 조명현님 택배 일하다 다쳐서 물리치료 받는다라고 했고 저도 인터뷰를 봤더니만 조명현 씨가 젊은 분이에요. 네, 그렇죠. 신혼부부. 네네네네. 신혼부부인데 신변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기 신혼집 가장 인생에 있어서 황금기 허니문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대로 집에서 못 보내고 모텔을 전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네. 정말 가슴이 아팠는데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조명현 씨가 쓰신 책 많이 사주시는 것도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뭐 조명현 씨 혹시 아시는 분은 만나면 네. 따뜻한 말 한마디, 예. 또 따뜻한 뭐 국밥 한 그릇이라도 예. 저는 이제 혹시라도 만나게 된다면 제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이라도 모실 마음의 그 준비가 돼 있습니다. 조명현 님도 어제 정유라 씨 저희 모시려고 지금 준비 중이듯이 조명현 씨도 한번 우리 멸콩 TV에 스페셜 게스트로 한번 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증인 조명현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우리 다음 코너는 조국 너나 잘해. 아니,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거거든요.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이 이제 뭐 한 열 몇 석 당수되니까 이제 훈수질 하기 시작했죠. 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술 좀 마시지 마세요. 네. 또 뭐 천공 같은 무속인 만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훈수질을 해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의 대변인을 지내신
김연주 정치학 박사님이 조국 대표에게 촉구하는 5가지 실천 요망 사항이란 걸 보냈는데 한번 소개시켜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다 기억나지 않는데 네. 저는 이 조국은 딱 이렇게 6자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내로남불의 화신. 7자네. 7자네요. 내로남불 화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냥 너나 잘하면 되는데. 너나 잘하면 돼. 조국 대표 82학번이고 윤석열 대통령 79학번이니까 예, 예. 한 3학번 세 정도 학번 차이. 위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자기나 잘하면 되지. 열심히 지금 국정 돌보고 있는 우리 대통령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5가지 요구한 거 할게요. 일단 PC를 이용해갖고 특정 목적의 그 문서를 위조하지 말아라. 그렇죠. 이건 이제 딸의 그 표창장 위조하고 그렇죠. 이런 거 말한 거고. SNS를 과도하게 사용하지 말아라. 이건 뭐 이 조만대장경이라고 해갖고 그렇죠. 지난 2010여 년 그러니까 SNS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때부터 지금 조국 대통령이 SNS 하는 거 하면 8만 대장경 그렇죠. 이상이에요. 그래서 조만대장경이라고 네, 하죠. 조만대장경. 근데 또 그 조만대장경의 내용 중에 조적조 있습니다. 조국의 적은 조국. 조국, 예, 그렇죠. 자기가 다 얘기해 놓으면 그 이후에 그 하지 말라는 일을 다 자기가 뒤로 다 했어요. 이래서 이제 조적조란 말이 생겼는데 이 2가지가 생각나고 뭐 그러니까 특검 같은 거 요구하지 말라고 했던가요? 제가 뭐 정확하게 거부권? 좀 읽어드리면은 첫 번째 2심 재판부의 징역 2년 실형 선고에 대한 본인의 입장 사과하라 그랬죠. 그리고 사과.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진정성 있는 대국민 사과. 네네, 그러니까 사과하라고 그랬죠. 윤 대통령한테 맨날 사과하라고 하는 딴소리 하지 말고 니나 잘하세요라고 했고 두 번째가 22대 국회 개원이 요원하다. 네. 그래서 귀당의 당신당 조국당의 교섭단체 성립이 난망해졌다. 옛날에는 민주당이 뭐 같이 그 뭐 의석수도 한 10석으로 낮춰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 없거든 이 말이면서 그래서 끝에가 낮춰줘라. 재밌습니다. 끝에가 대통령 만남 졸음 금지? 조르지 마시오. 조르지 말아라. 재밌어요. 아니 근데 그리고 김현주 선배님이 가수 임백천 씨 옛날 MC 사모님이시죠. 이제, 예. 부부시고 예. 사실 90년대에는 두 분이 굉장히 그 아이돌 커플이었죠. 그럼요. 근데 이분이 그 나는 국대다라는 그렇죠. 준우승. 국민의힘, 대변인 그 경선에 나왔을 때 굉장히 놀랬고 예, 예. 첫 번째 놀란 거 그거고 두 번째는 굉장히 논리가 명확하고 그럼요. 정치에 아까 대한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저는 외국에는 닥터, 박사는 네. 박사라고 불러드립니다. 네네. 저는 방송에서 김현주 평론가 내지는 전 대변인이라고 부르는데 저는 항상 만나면 김 박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예. 아주 아무나 박사, 정치학 박사, 국제정치학 박사 못 받습니다. 지금 그렇죠. 정대님 말씀처럼 굉장히 논리적인 건 그런 아카데믹한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그 우리나라 정치 전반에 예. 어떤 맥락까지도 다 잘 이해하고 말씀하셔갖고 네. 와 이거 언제 이렇게 또 공부를 하셨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번에 5개 그 일침을 날렸는데 그것도 아주 위트와 함께 그럼요. 재밌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제목 뽑은 것도 그 중에 가장 핵심 네. 그분들 진짜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네. 돈. 네. 그분들 진짜 돈 좋아해요. 저는 가장 핵심은 SNS 금지시키라고 하는데 조국 대표는 SNS 금지시키면 거의 구속된 것 같은 수준 아닌가요? 아, 그렇죠. 돈하고 입 막아 놓으면은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입이 아니라 손이에요. 사모님 그 정경심 교수님 이제 깜빵 가 있는 동안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체육하는 걸로 해서 막 네, 이렇게 네, 네. 지 등 사진 막 찍어 올리고 막 그랬잖아요. 가서 뭐 스쿼트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 국가가 내리는 형벌조차도 그러니까 이렇게 조롱하고 그렇죠. 말이죠. 조롱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중에 아까 얘기하신 게 네 번째가 컴퓨터 스킬을 활용한 특정 목적 문서 작성 자제. 네. 너무 재밌어요. 마지막이 웅동학원 사회환원 약속의 신속한 실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5번 이걸로 하면은 참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 이 사람들이 사과한다, 다 돌려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놨는데 한 푼도 안 돌렸대요. 아니 지금 저 조국 대표도 문제지만 저는 지지자? 김의겸 김의겸? 의원 있잖아요. 김의겸 의원 그 흑석동 판 다음에 이거 사회 환원했나요? 사회 환원했는지 한번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돼요. 또 하나 양문석. 예. 양문석 이번에 그 사기 대출로
이익 봤다고 해갖고 뭐 지금 매물로 예. 팔겠다고 하니까 매물로 39억 원에 내놨다 그랬는데 이 지금 부동산 불황기에 39억 원 최고가인데 팔리겠어요? 팔립니까? 안 팔리는 혹시라도 그러면 팔렸다. 그럼 나머지 차익에 대해서 환원하겠다고 했는데 환원할 건지 이거를 계속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우리 우리가. 멜콩 TV는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의겸 사회 환원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동작구에 상가를 판 다음에 서초구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서초구 양재동 쪽에 아니 아파트를 우리 샀습니다. 지난번에 그 문재인 정부 정책실장이 김수현. 모든 사람이 아니 김수현 말고 그 고대 장하성 그때 실장이 이런 얘기했잖아요. 내가 강남 살아봐서 하는데 살아봤는데. 모든 국민이 강남 살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다 강남 살죠. 김의겸 의원이 지금 서초에 아파트 서초동 샀습니까? 아파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드릴 말이 없어요. 참. 이분들의 강남 아파트 사랑은 높고도 놀라운 조국과 관련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네네. 서초동 정말 다들 그 서초구의 아파트 특히 이제 물론 뭐 반포 쪽에 있는 분 말고 저쪽 그 우면산 쪽으로 우면산 사신 쪽 거잖아요. 아파트는 거의 지금 재건축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네. 재건축되는 것은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우리 방배 13구역, 방배 5구역 제가 그쪽에 네. 사건 사고를 많이 해서 뭐 아는데 아파트는 재건축해 주니까 거의 없는데 딱 한 군데가 있어요. 어디 있죠? 제가 특정 아파트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네. 조국 보유 아파트, 그냥 조국 조국 아파트만 재건축해 준 아파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됐죠? 조국 보유니까 뭐 여튼 저는 그런 것보다도 SNS를 금지시킨다. 아니에요, 이게 오히려. 가장 가혹한 형벌이라고 봅니다. 유인. 윤석열 대통령께 음주를 자제하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음주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병폐가 지금 SNS 중독이에요. 그렇죠. 예, 맞아요. SNS 중독되면 뭐 밤에 새벽에 하다 탁 떨어뜨리고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조국 대표가 지금 거의 SNS 중독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SNS 과도한 SNS를 통해서 민심을 호도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 또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뭐죠? 비슷한 얘기가 또 있는데요. 우리 털보 김어준, 털보 김어준이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사옥을 73억 네. 2,500만 원에 매입을 네네.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은 충정로역에서 나오면은 종근당 길 건너편 쪽에 제법 마당도 넓은 큰 건물이 있습니다. 그 한국경제 앞에 거기 있는 데네요. 요렇게. 예. 그 성기정 어떻게 보면 기념관 쪽으로. 저기 어디냐면은 아현역에서 쭉 충정로 쪽 충무로역으로 해서 종로학원 있는데. 그렇죠. 종로학원에서 저 종근당 쪽으로 올라가는 종근당 쪽으로 쪽이군요. 올라가는. 네네네. 상당히 큰 건물입니다. 저는 제가 여기에서 처음 얘기 드리는 건데 제가 참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김어준의 뉴스공장 TBS 네. 교통방송 첫 패널이 저였습니다. TBS요? 아니면 벙커? 그러니까 TBS. TBS 때. 그러니까 뉴스공장. 2010 몇 년? 그게 한 2015, 6년, 17년 7년 뭐 그 정도 정도, 됐을 16년. 거예요. 제가 그 전부터 TBS 교통방송 아침에 제가 방송을 굉장히 오래 했었더랬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방송을 개편하면서 예. 김어준이 온대. 예. 근데 그때 있었던 모든 패널 다 갈리고 저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처음 김어준 뉴스공장 시작할 때 정경훈 그 TBS PD하고 뭐 어디 가서 같이 뭐 좀 미팅하재요. 네네. 가서 갔던 데가 이 지금 충정로 그 딴지일보 사옥이었거든요. 예. 거기 가서 있더니만 뭐 시꺼멓게 뭐 해가지고 뭐 좀 한데 어쨌든 뭐 좀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아. 근데 건물은 네. 되게 땅이 굉장히 넓어요. 그때도 사실 그 건물이 김어준 건물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나돌았었는데 공식적으로 봤더니만 이게 그 김어준이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딴지일보라는 법인을 통해 가지고 네. 이 충정로 3가에 있는 건물을 등기부 기준으로 해서 73억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3억 원에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73억 원이면 73억 원에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다라고 합니다. 1,000억 원이죠. 1,000억. 2,500만 원에
매입을 했는데 네.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만 73억 원. 좀 이것 조금 그 우리가 다음번에 조금 더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려 볼게요. 통상적으로 건물을 사면은 우리가 뭐 자기 돈으로 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론을 일으키는데 보통 이게 73억이면 보통 이게 그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120% 내지 130% 더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린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10억을 빌린다라고 하면은 근저당권은 12억 내지 13억 원 정도를 이렇게 채권 최고위로 잡아놓잖아요. 네. 이자 연체했을 때 이런 걸 비교를 해서. 그런데 매매는 73억인데 채권 최고액은 84억이란 말이에요. 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어떻게 이거 매매 대금보다 채권 최고액이 더 높죠? 다른 공동담보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이거를 보면서 매매가가 이거보다 더 높지 매매가가 않았을까? 훨씬 더 높고 예. 일부는 자기 돈으로 하고 네. 나머지는 대출로 받아가지고 치러야 되는데 매매가보다 공동담보도 있다는 보도는 없는데 제가 등기부등본을 한번 떼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거- 채권 최고액이 84억이란 말이에요. 그 건물을 매매하다 보면은 그래도 대략 건물가액의 한 지금 대출이 뭐 한 70% 나올까요? 예, 이 맞아요. 정도밖에 안 예전에는 되거든요. 80%. 예. 현재 민주당 당사를 민주당이 2017년 2월 달에 자기 돈 20%, 나머지 70% 대출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예, 예. 사쳤거든요. 그 그게 2배 이상 올려서 지금 400억이 넘는다고 하거든요. 70% 정도 대출을 해주고 은행이 그것도 굉장히 좀 후하게 보는 거죠. 주는 예. 거죠. 근데 70억을 해줬다면은 뭐 70%면 거의 이거 시가는 한 100억짜리 되는 건물인데 네. 모르겠어요. 아니면은 자기네들끼리의 다운 계약서를 쓴 네, 건지 네, 다운 계약서나 아니면은 또 뭐 싸게 자기 연가로. 매매, 뭐 네, 자기 이렇게, 매매. 이렇게 그래서 된 저는 이 경우가 여기가 있는 거죠. 여기가 마포로 5구역 제2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재개발 지분을 샀단 말이에요. 네.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뭐 우리 국민의힘 쪽은 자기 땅 자기 돈 주고 자기 땅 사는데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재개발 구역에 지분을 샀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개발 조만간 있으면 이게 철거되고 지금 개발되는데 이거를 매매했다? 그러니까 매매했다는 사실 자체도 누구로부터 샀는지 그리고 가격 자체가 정상적인 것인지 네. 나아가 73억 거래를 하면서 채권 최고액 84억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기성 언론의 추가적인 취재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대출을 많이 껴갖고 샀다는 거가 굉장히 놀라요. 왜냐면 지금 부동산 담보 대출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한 5.5%, 6% 그래요. 정도는 네. 줘야 대출 그 금리를 맞출 수 있는데 70억이면 뭐니까 6%면 7, 6, 42. 1년이면 4억 2천만 원이 그렇죠. 이자가 되는 이자 셈이에요. 그렇죠. 한 달에 4천만 원 한 달에 4천만 가까이 원. 지금 네. 이자를 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진짜? 그거 하지 민주당 말라는 정부 시절에? 거잖아요. 연끌하지 말라고. 양문석이 그렇게 했는 것이고. 근데 100번 양보해서 저는 네. 이렇게 해죠. 이 건물 어차피 우리가 쓰는 거니까 임대료를 한 4천만 원 내고 있으니 그럴 바에는 내가 대출 내서 사겠다. 이렇게 그게 생각- 민주당이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자기 당사 살 때 네. 매월 제 기억에 그 당시 임대 당사 임대료가 4,500만 원인가 그랬었을 거로 제가 엄핏 기억을 나는데 그 중에 또 부동산에 좀 밝은 사람이 있었는지 대출 2%밖에 안 되니까 그거 다 80% 대출 받아도 지금 월세 내는 것보다 쌉니다. 라고 하면서 그 그렇죠. 부동산 예, 투자를 예, 투기를 예.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요것도 고를 가능성도 없진 않아요. 근데 맞습니다. 지금 이율이 그때에 비하면 그럼요. 2배, 훨씬 3배 높아요. 된다고. 예. 근데 지금 여러분 뭐 우리도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김어준 지금 뭐 뉴스공장이요? 뭐 동시 접속자가 20만 명 넘는 거 아닙니까? 뭐 선거 때는 30만 명 되고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김어준 씨가 거의 8, 90년대 우리가 민주당 프레임으로 본다면 그렇지. 8, 90년대에 조선일보를 뭐 밤의 대통령 이렇게 그렇죠. 밤의 얘기했잖아요. 대통령. 지금 김어준 씨는 민주당의 낮의 대통령이에요. 낮에 대통령에 밤도 갈 것도 없고 밤에는 뭐 하나 몰라. 이해찬 상임고문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금 김어준 씨입니다. 그렇죠. 김어준 씨가 특유의 음모론으로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았고 그 가짜 뉴스 뭐 이런 것들 계속 만들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뉴스
이것만 계속 만들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뭐 출연한 여성 3명의 후보들에게 차렷 뭐 절하니까 절하니까 꼭 그 3명 딱 절하는 거 보고 와, 기괴하다. 이게 절대 권력이라는 게 기괴하다. 이렇구나. 아마 그 북한에 가면은 그 김정은의 그 취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게 진짜 전체주의의 절대 권력자 이런 모습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데도 이 뉴스공장을 보는 사람이 많아요. 참.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유우파 우리 똑바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런 것 보면서 겉다르고 속다른 내로남불 정말 참 뭐라고 참 무능한 저를 탓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데요. 우리가 국민들에게 이런 부분을 정말 지속적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요 댓글 중에 야 그런 민주당의 진 국민의힘은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맞습니다. 때 저희가 너무 마음 아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민주당에 패했을까? 그거 우리 자기 성찰이 필요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그 우리 총선 백서 정말 만들어서 어떻게 멋지고 시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다가갈 수 있는 보수 개혁할 수 있을지 정말 우리가 스스로 좀 더 노력해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이러려고 정치하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많이 보고 계시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실 겁니다. 그럴수록 더 낮은 자세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오전 정진석 우리 비서실장을 소개하실 때 직접 나와서 소개하고 또 언론으로부터의 질문을 받으시고 오후에 정무수석 이제 그 임명하시고 하시면서도 또 적극적으로 좀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하는 걸 봤었는데요. 도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 기자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중단한 지 한 1년 5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자처하신 것 같은데 기자 출신, 언론인 출신으로서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주 긍정적인 변화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개인적 소통에는 굉장히 능한 분입니다. 근데 공적 소통에 조금 미진했던 부분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의료 개혁 담화라든가 지난번에 KBS와의 신년 기자회견 이런 거 대신에 제가 2014년부터 16년까지 청와대 박근혜 정부 때 출입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기자들 앞에 서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하셨어요, 근데. 매년 그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신년 기자회견. 그래서 신년 기자회견 정도는 해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없었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극적으로 변화할 줄 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앞으로 남은 3년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 시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후보 때 조금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고쳤거든요. 정말 어제 그렇죠. 윤석열이 아니다.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실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조선일보 기사에 앞으로 정치하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떤 국정 기조의 를 고착화하고 또 정책을 집행하는 데 집중했다면 근데 아무리 좋은 국정 기조와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소통 없이 밀고 가다 보면은 국민적 반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었다고 보고요.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카드는 뭐 고심 끝에 상당히 좋은 카드를 냈다고 봅니다. 왜냐면 그동안 하마평에 올라왔던 분들 뭐 어느 한 분 부족한 분은 없겠지만 그래도 대야 협상 관계, 정무적 능력, 정치적 민주당을 경륜, 상당히 많이 고려한 거죠. 이런 것들 고려했다면 정진석 국회 부의장도 지냈잖아요. 뭐 좋은 카드였다고 보고 또 이게 충청에서 오랫동안 그렇죠. 이제 정치를 했던 분이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충청에서 굉장히 고전했기 때문에 더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고려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19대 20대 국회의원 하셨는데 이분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굽네 치킨이라고 굽네 치킨 그렇죠. 굽네 치킨 창업자입니다. 그래서 대단합니다. 재산 신고 국회의원 재산 신고 상위 한 5위 안에 항상 되는 분이고 그렇죠. 근데 이분이 또 그거예요.
정말 자수성가형이에요. 자수성가죠. 예. 뭐 이렇다 할 학력이 뛰어난 분도 아니고 해병대 다녀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정말 그 맨손 주먹으로 동생하고 창업해갖고 국내 치킨 지금 한 국내 프랜차이즈 한 5위 정도 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입니다. 요즘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회사죠. 예. 이걸 이렇게 창업하고 성공한 후에 저는 이런 것도 멋있어요. 성공한 후에 야, 이 경영은 너가 해라. 주주로만 하고 그동안 기여했던 사람이 해라. 동생 너가 키웠으니까 하고 나는 보다 더 공적인 영역에서 봉사하는 자리에 가겠다라고 해갖고 김포에 출마했던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보궐로 한번 당선됐고, 당선됐고 그다음에 놀랍게도 20대 국회에서는 김두관 후보를 이겼습니다. 이겼어. 와, 예, 어마어마하다. 김두관 후보를 이기고 재선에 성공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그 굉장히 우리가 말하는 사활이가 좋아요. 막 이렇게 좀 사교적이에요. 그렇죠. 예, 예. 어제 저 대통령도 소개할 때 아, 이분이 굉장히 사교적이고 그렇죠. 훌륭한 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개인적인 친분도 없대요. 왜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할 때 떨어진 다음서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치 무대로 들어섰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로 교류할 기회는 없었는데 근데 두 분 스타일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튼 굉장히 사교적이고 대야 협상 과학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산으로님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께서 한 템포 늦으신 것 같습니다. 총선 전에 변했으면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맞지 않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했습니다만 늦었다 할 때가 빠른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부터 또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또 일정 부분은 또 줄 거는 주고 또 받을 것은 받으면서 뭔가 3년차, 4년차의 퍼포먼스를 낸다고 하면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지금부터 내년까지는 선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럴 때에 또 안정적으로 또 힘있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뚝심 좀 가지고 또 뚝심 플러스 소통이 된다고 하면은 또 여당으로서의 역할 그리고 또 정부가 힘을 합쳐서 그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알린다고 하면은 야당 192석의 야단도 일정 부분 또 잘 타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